52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의 독립변수 x1, x2, x3와 종속변수 y에 대한 1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회귀제곱합 SSR, 잔차 제곱합 SSE, 다중 회귀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F 통계량의 값과 F 분포의 자유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앞서 분산 분석표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래와 같이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귀 제곱합 SSR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잔차 제곱합 SSE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독립변수 3개입니다. 전체 15개니까 14, 잔차의 자유도 11이겠죠. 나누어서 계산해 본 결과 8.212, 8.21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3이고요. F분포의 자유도는 3과 11. 여러분들은 52번과 같은 문제를 이제는 잘 풀이하고 계시고요. 53번 다음 분산 분석표에 대응하는 통계적 모형으로 옳은 것은, 분산 분석표 하나만 보고 주어진 통계가 어떠한 통계를 분석하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용어입니다. 회귀, 잔차, 자유도를 보니까 3이에요. 회귀에서 자유도가 3이면 x1, x2, x3 독립변수가 3개인 거죠. 아래 1번, 2번, 3번, 4번 중에 x1, x2, x3가 보이는 것은 4번 하나고요. 해설에서 자유도가 3이므로 독립변수가 3개인 회귀 모형 다음과 같다. 아주 잘 푸셨고요. 53번이었습니다. 54번입니다. 4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회귀분석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최소한 1개의 회귀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2번 최소한 2개의 회귀개수, 3번 3개의 회귀개수, 4번 4개의 회귀개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야기였던 거예요. 회귀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그 모델이 자료들을 잘 관통했다, 대표한다, 적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4개의 독립변수니까 y hat은 a 플러스 b1 x1, b2 x2, b3 x3, b4 x4 4개의 개수가 가능하겠다. 이 4개의 개수는 회귀 모델로 적합하니까 0이 아니겠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0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귀무가설은 이들의 회귀 개수가 모두 0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두 0이니까 회귀 모델 아니야 라는 거고요.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건 회귀 모델이었으면 좋겠어. 따라서 B1부터 B4까지 어떤 거 하나라도 0이 아니면 회귀 모델인 거잖아? 이 생각으로 H1을 채우면 적어도 하나의 베타 i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라는 뜻은 한 개의 회귀 개수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되는 거죠. 2개, 3개, 4개 또는 겹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 배경에는 적어도 한 개,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귀무가설 모두 0이어서 회귀 모형 안 돼. 대립가설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야. 이것을 검증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모델이 적합하다라는 것은 F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의미로 최소한 하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 몇 개가 유의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한 개 이상이라도 유의하면 식이 완성이 될 거고, 식이 완성이 됐다라는 말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55번입니다. 중회귀 모형 yi에 대해서 분산 분석표 잘 만들어졌나요? 2개의 독립변수 10개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 같죠? 그 과정에서 F 33.73 유의 확률 0.000258. 아래 질문 봅시다. 분산 분석표를 이용하여 유의수를 0.05에서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한 결과로 가장 적합한 것은 0.05보다 많이 작죠. 그 말인즉 중회귀 모형으로 계산한 y hat이 자료들을 잘 대변한다라는 거죠. x1, x2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와서 두 설명 변수 x1, x2 모두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두 영향을 준다. x1, x2 중 적어도 하나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x1만 영향을 줄지 x2만 영향을 줄지 또는 x1, x2 모두 영향을 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가능성은 유의 확률을 통해서 확인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독립변수가 두 개인 중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모두 0이야, 대립가설은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야. 그런데 유의 확률 P가 0.000258로 0.0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유의하다라는 거죠. 회귀 개수가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므로 두 설명 변수 x1, x2 중 적어도 하나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56번입니다. 다음은 중회기식 y 햇의 회귀 개수표인데요. 회귀 개수표는 처음 보시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39.689가 여기 있고요. 3.372가 여기 있고요. 0.532가 여기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회귀 개수표라는 결과가 하나 있다. 이 값, 이 값, 이 값으로 컨스탄트는 상수란 뜻이니까 y 절편이에요. 평수 x1과 가족수 x2에 대해서 개수를 붙여서 식을 위와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질문은 그렇게 개수표를 확인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t 자리에 들어갈 값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b 값의 39.689 옆에 에러라고 있는데 스탠다드 에러니까 표준 오차예요.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 자리 나눠주면 니은 자리 나눠주면 디귿 자리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데요. 교수님, 지금 나눠준다라는 해석이 어떤 거죠? 표에 보면은 비표준화된 개수라는 단어 아래 B와 표준 오차가 보일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표준 오차를 갖는 분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배경에는 모두 0이냐라는 해석이거든요. 0이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T분포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의 값에서 3.372에 표준 오차가 0.94다. 그러면 T분포 값으로서 3.372-0을 0.94 이렇게 직접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케이스처럼 위에도 다 하나씩 나눈 결과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T값이고 그 각각의 T값에 대해서 P값입니다. significance니까 P값. 이 P값에 0.05보다 작다. 이 값이죠. 0.05보다는 크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 평수와 가족수 중에 평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T값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 놨고요.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이라고 T분포를 이용한다라는 게 드디어 여기 나왔어요. 이 아이디어에서 n-k-1 자유도를 갖는 T분포에서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기보다 지금처럼 표가 있으면 이 표 안에서 서로 나누면 T값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이후에 문제 풀이할 때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방금 푼 56번은 T분포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57번 볼게요. 자신의 교육 연수 X1과 아버지의 교육 연수 X2 그리고 나이 X3 이 세 가지가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이와 같은 회귀 분석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개수들 보이시죠? 이 개수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다면 개수표가 되는 거예요. 회귀 개수를 표준화시켜서 구한 방정식 y 햇이 아래와 같다. 세 변수 중 소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회귀 개수를 표준화시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왼쪽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회귀 개수를 표준화시켰다. 그러면 이쪽에는 비표준화된 개수가 있고요. 표준화된 개수가 있어요. 이때 상수는 0이 되는데요. 표준화를 시키면서 표준화와 비표준화에 대해서 1번 비표준화가 원래 회계식을 완성한다. 2번 그렇게 완성이 되었지만 혹시 개수가 많아지면은 단위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킨다. 그리고 표준화된 식을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다. 이 식 안에서 2.88이 제일 크죠. 그러면 x1이 전체 값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1은 자신의 교육 연수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해설을 볼게요. 비표준화된 회귀 모형에서 회귀 개수를 표준화시킨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게 되는데 표준화된 회귀 개수는 단위에 관계없이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할 수 있으며 표준화 회귀 개수가 큰 변수일수록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위로 올라가서 비표준화된 회귀 개수를 먼저 보면은 12.77로
아버지의 교육 연수가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조정을 했더니 표준화된 회귀 개수가 보이고 2.88인 자신의 교육 연수가 훨씬 크게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처럼 표준화된 회귀 모형에서 각 변수의 표준화 회귀 개수를 확인해 보면서 그중에 가장 큰 값이 소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어디에서요? 다중 회귀 분석에서요. 개수와 관련해서 T값을 찾아라라는 말과 57번처럼 표준화시켰을 때를 이해하고 식으로 수정해라 또는 비표준화된 값과 표준화된 값을 비교하는 것 이런 정도가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56번, 57번을 통해서 회귀 개수와 관련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58번입니다. 중회귀 분석에서 비표준화 회귀 개수는 독립변수의 단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가 없고 이를 위해서 단위를 통일시켜 표준화 회귀 개수를 사용하게 된다. 앞서 표준화 회귀 개수라고 해서 식에서 확인하셨잖아요. 그 식을 기억한다면 이쪽에는 비표준화 개수 그러면서 B와 스탠다드 에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표준화 개수에서 값들이 그대로 짝이 지어지고 있고요. T값이 있고 P값이 있다. 이 정도를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화 회귀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화 회귀 개수는 마이너스와 1 사이에 있다. 2번 단순 회귀 분석에서 표준화 회귀 개수와 두 변수의 정률 상관계수가 같다. 3번 비표준화 회귀 개수 곱하기 SY분의 SX의 식으로 구한다. 4번 표준화 회귀 개수와 비표준화 회귀 개수의 부호는 항상 같다.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역시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표준화 또는 표준화 회귀 개수까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문장 자체에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안내해 드린 거고요. 앞서 비표준화 개수 있었죠. 그 개수의 표준화 개수를 만드는 식입니다. x의 표준 편차분의 y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표준화 개수를 만들게 되고요. 비표준화 개수로부터 표준화 개수를 계산하다 보면 x와 y의 표준 편차를 곱하는데 항상 양수잖아요. 따라서 그들의 부호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면 2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서 표준화 회귀 개수와 두 변수의 정률 상관계수가 같다. 정률 상관계수는 R이잖아요. 회귀 개수 B는 R 곱하기 SX분의 XY였는데 지금 계산한 게 비표준화 회귀 개수죠. 이 식의 오른쪽에 SY분의 SX를 곱하게 되면 R만 남네요. 이쪽에도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요. 결과적으로 표준화 회귀 개수와 R은 같다. 어디에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 이러한 관계도 유도가 됩니다. 해설에는 표준화 회귀 개수와 비표준화 회귀 개수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R과 같다. 이러한 공식 정도는 관심을 가져달라. 부호가 같다. 등을 조금 더 설명해 드렸는데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면 58번은 귀동량 정도만 이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보고요. 계산 위주로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빠르게 계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봐 주세요. 54번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인데요. 분산 분석이 아래와 같고요. 설명 변수 x와 반응 변수 y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따라서 상관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규모가설은 베타1이 0이냐 베타1이 0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회귀 개수가 0이냐 개수가 0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때 t 검정 통계량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보만 가지고 t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길이 없어요. t 검정 통계량은 56번에 풀어봤던 것처럼 b가 있고요. se가 있어서 b를 se로 나누어서 t 값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느 정보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f 통계량이 t 검정 통계량의 제곱과 같다.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를 준 이유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양의 상관이니까 2가 답이다 해서 아래 4번이 답이다. 단순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 통계량 t제곱이 단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 통계량 f와 동일하다. t제곱과 f가 동일하다는 건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앞서서 t제곱이 f다 하고 한번
서술된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의견을 이용해서 59번을 풀이하는 겁니다. F가 4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니까 플러스 2다. 60번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에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 추정된 회귀식 y 해시 있고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는데 1번 추정량 B1은 평균이 베타1이고 분산이 Sx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부분도 앞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일부이긴 하는데 잠시 여기까지만 읽고요. 2번 추정량 B0는 회귀 직선의 절편 베타0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 부분은 맞죠. 위에 단순 회귀 모형 베타0에 대해서 B0, 베타1에 대해서 B1이 추정량인 거죠. 2번은 맞고 3번 MSE는 오차항 입실론 i의 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다. MSE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SSDF, MSF, 오차항이니까 회귀, 오차, 3번을 이해하려면 분산 분석표를 다시 그려봐야 돼요. SSDF, MSF, 회귀, 잔차, MSE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앞서서도 계산했지만 MSE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잔차로부터 얻어지는 분산인데 오차 분산에 대한 추정값이라고 했나요? 그러면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게 된다. 3번에서 그 해설이 다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차항 입실론 i의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 이 값이에요 라는데 맞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볼게요. B0에서 베타1을 뺀 값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유도가 1 n-2인 F 분포를 따른다. 잠시요. 앞서 이렇게 계산을 몇 번 해봤는데 모두 T 분포를 따랐던 것 같아요.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4번의 이 식을 보니까 바로 1번에서 읽었던 식이거든요. 추정량 B1은 평균 베타1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SXX로 나눈 거 시그마 제곱이 좀 전에 또 MSE라고 했죠. MSE를 SXX로 나눈 것. 이게 모두 다 같은 설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각 번호 하나하나씩을 지식으로 알지는 못해도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1번, 3번, 4번 모두 같은 설명이었구나라는 거. 마지막으로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이용한다라는 거. 단순 회귀에서 유의성 검정을 한다라는 건 앞서서 회귀 개수에 대한 표 기억나시죠? 비표준화 회귀 개수 BSE가 있고요. 표준화 회귀 개수 T P값 앞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베타1에 대해서 B1이 있으면 SE가 루트 MSE를 SXX로 나눈 거예요. 그 과정으로부터 둘을 나누면 T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T값은 MSE의 자유도를 따라서 단순 회귀이면 n-2를 자유도로 갖는 T 분포가 되고요. K에다 그러면 n-K-1을 갖는 T 분포이다. 지금처럼 개수표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하나하나 물어보면 60번에 있는 설명 하나하나와 또 짝이 지어지는 거였습니다. 어떨 때는 분산 분석표를 기억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개수표를 기억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잔차, 어떨 때는 등등. 그래서 회귀분석 문제가 제일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답은 4번이고요. 61번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결정계수 R제곱과 기울기에 대한 가설에 대한 유의 수준 5%에서의 검정 결과를 찾아보자. R제곱입니다. 총 제곱합, 잔차 제곱합 보이네요. 1 빼기 192.8분의 21.312가 되겠죠? 답은 0.889,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고요. 기울기가 0.72로 나왔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기울기는 0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B1-0을 루트 MSE를 SXX로 나눠야 되는 거죠. SXX 여기에 조건으로 주었죠. MSE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MSE를 계산하려면 잔차 제곱합이 필요한 거죠. 21.312 오른쪽에 단순이니까 자유도가 1, 전체 5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 사이에 3이 들어가서요. 21.312를 3으로 나눈 값이 MSE입니다. MSE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아래로 내려가서 계산된 결과 좀 볼게요. T는 B0 베타1, 근데 베타1은 0이고요. SSE를 n-2로 나눈 거죠. 그 결과 4.91, 4.91은 자유도가 3인
0.025에서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3.182가 나왔습니다. 계산한 결과는 4.91이죠. 3.182보다 4.91이 더 뒤에 있다. 기각역 안에 들어간다. 연구자가 계산한 B1은 0이라고 할 수 없다. 답은 1번이다. 기울기를 0이라고 할 수 없다. 61번 문제는 기울기에 대한 가설 모두를 온전히 계산하셔야 돼요. 결정계수 SST분의 SSR이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했더니 유의성 검정 통계량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다 완성해 보세요. MSE도 바로 계산하시고요. SXX 드렸으니까 T값 계산 가능하시죠? 그리고 검정하세요. 3.18이 드렸으니까 4.91과 비교하시면 유의 수준 0.05 하에서 기울기를 0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으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61번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금씩 공부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62번입니다. 크기가 10인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있는데요. 단순 선형회기식의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를 검정할 때 사용되는 T분포의 자유도는 단순 선형회기식 하면은 자유도가 1, 9, 8 앞서 MSE가 필요했잖아요. MSE의 자유도는 8이잖아요. 이 8이 바로 T분포에서의 자유도입니다. T분포의 자유도가 n-1이니 n-k-1이니 그러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면 MSE의 자유도가 T분포의 자유도와 같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아래 단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다 보면 MSE 보이지? 이 정보에 대한 자유도가 그대로 T분포의 자유도가 된다. 왜냐하면 1과 1을 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래 8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63번입니다. 다음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순이고요. 1번 yi의 기대값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다. 그러겠죠. 지금 현재는 입실론 i가 보이는데 yi의 기대값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오차가 0이 되는 거죠. 1번 맞았고요. 2번 오차항 입실론 i와 yi는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 오차항이라는 것과 yi 다른 의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xi가 있고요. yi가 있어요. 회귀직선 하나 지나고요. y hat i가 있어요. 오차항은 이 부분인가요? 입실론 i. 그리고 yi는 이 위에 있는 값들의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차항의 분산과 yi의 분산은 같다라고 합니다. 3번 베타 제로 y절편인 거죠. 베타 제로는 xi가 x바일 때 y 값의 반응량이다. 잠시요. 베타 제로는 y절편이고 xi가 0이 되어야 이쪽이 없어지면서 yi가 얻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xi에 x바를 대입한다? 아니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모든 yi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측정된다. 이때 yi란 회귀직선 근처에 있는 값들이고요. 회귀직선이 있기 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측정이 됐죠. 63번 잘 푸셨고요. 64번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 y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정 계수는 x와 y의 상관계수와는 관계없는 값이다.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결정 계수 r 제곱이 상관계수 r을 제곱한 거랑 같더라라는 거예요. 1번이 틀렸고요. 베타 지로가 0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앞서 MS의 자유도 n-2를 이용한 T분포를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오차 입실론 i의 분산 추정량은 평균 제곱 오차이며 보통 MSE로 나타낸다. 오차를 잔차라는 표현으로 해서 잔차 오른쪽에 SSE의 잔차, 자유도 n-2 그리고 MSE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 MSE가 결국 잔차의 분산인데 오차 입실론의 분산 추정량이다. 그래서 추정하기 위해서 MSE를 구했다. 정말로 설명 너무 잘 해놨고요. 4번입니다. 잔차의 그래프를 통해 회귀 모형의 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잔차의 그래프라는 거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회귀식을 기준으로 값들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 평평하게 회귀식을 생각해서 그들의 잔차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아래의 분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귀 모형이 잔차의 입장에서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잔차 그래프를 이용한다. 회귀식에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후에라도 꼭 보시고요. 65번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 y를 이용한 적합
된 회기식 y의 햇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 읽어볼게요. 독립변수 x가 0일 때 종속변수 값은 0.44다. 2번을 식에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x가 0이다. 여기가 0이죠. 그러면은 30이 나와야 되니까 30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1번도 틀렸죠. 3번 한번 볼게요. 종속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즉 y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독립 변수 x의 값은 평균 0.44 증가한다. 4번 봅시다. 독립 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의 값은 평균 0.44 증가한다. 4번이 답이네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와서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단위 증가해서 2를 넣어요. 그러면은 0.44만큼 증가하냐. 당연히 기울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증가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해설 설명 변수 x와 반응 변수 y 사이의 회기직선의 추정식에서 x가 0일 때는 y절편이고 설명 변수가 0일 때는 반응 변수가 기본적으로 30이 되고 기울기가 0.44다라는 건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반응 변수는 평균적으로 0.44단위 증가한다. 그런 해석이니까 65번 잘 풀어서 확인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고요. 66번입니다. 단순 회기 분석에서 회기 직선의 추정식이 y 햇은 0.5 마이너스 2x와 같을 때 그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반응 변수는 y고 설명 변수는 x다. 맞네요. 반응 변수 설명 변수 상관계수는 0.5다. 0.5가 식에 있는데 이 값은 y 절편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3번 설명 변수가 0일 때, 즉 x가 0일 때 반응 변수가 기본적으로 갖는 값은 0.5다. 그렇죠. 여기에 0을 대입하면은 0.5네요. 4번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반응 변수는 평균적으로 2 단위 감소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보이는 거는 이만큼 단위가 감소한다라는 말이네요. 틀린 말은 2번이고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0.5는 y 절편이지 상관계수는 아닙니다. 해설에도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상관계수를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상관계수의 부호가 음수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67번입니다. 인구수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독립변수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회기 분석을 아래와 같이 했답니다. R제곱은 0.25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회기 방정식에 의해서 인구수가 생산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75%다. 25%인데요. 4번은 틀렸네요. 나머지 중에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인구수가 0이면 평균 생산량도 0이다. 인구수가 0이면 x가 0이란 얘기인데 273.50인데요. 틀렸고 회기선은 곡선형이다. 아무리 봐도 직선형인데요. 틀렸고 3번 인구수가 100명 증가할 경우 평균 생산량은 약 14,700원 증가한다. 14,700원이라는 게 1.47인 거죠. 맞았네요. 100명을 단위로 하는 건 인구수의 단위를 100명으로 두었기 때문에 1 증가할 때라는 말과 같더라. 해설에서 x가 1 증가할 때 y는 1.47 증가하니까 그리고 x는 100명 단위이니까 y는 14,700원 증가한다가 되는 거고요. 1번, 2번, 3번 모두 설명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8번 볼게요. 단순 회기 모형에서 회기계수 베타를 최소 자승법으로 추정하는 경우와 여기서 최소 자승법이란 최소 제곱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최대 우도법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수님 최소 자승법, 최대 우도법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앞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계수 구했죠. 이 모든 방법이 다 최소 제곱법이었어요. 그래서 SS, DF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대 우도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68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게 3번입니다. 최소 자승법으로 구한 베타나 최대 우도법으로 구한 베타 모두 같아야지 동시에 가장 좋은 회기 모형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면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달라. 68번을 넣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해설에도 최소 제곱법과 최대 우도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회기계수 베타를 최소 제곱법으로 추정하던 최대 우도법을 추정하던 그 값은 같으니까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서 시험장에 가봐라. 혹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중 회기 분석 공부하다 보면 변수 선택법에 대해서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 전진 선택법은 아래 설명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형에서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후진 제거법은 독립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을 만든 다음에 설명력이 가장 적은 독립 변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단계 선택법은 전진 선택법으로, 다시 말하면 먼저 가장 큰 독립 변수다라는 걸 추가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제거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추가를 해요. 다시 또 제거를 해요. 이러한 과정들을 몇 번 거치는 거예요. 이제 1번을 읽어볼까요? 전진 선택법은 완전 모형부터 시작한다. 아니죠. 2번 후진 제거법은 완전 모형이 시작한다. 이게 맞네요. 3번 단계적 선택법은 후진 제거법을 기준으로 실행한다. 기준으로라는 건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진 선택법을 출발점으로 두고 있죠. 4번에 보니까 단계적 선택법은 완전 모형에서 출발한다. 전진 선택법에서 실행한다라는 해석으로 동시에 잘못된 글이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변수 선택법에 대한 설명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1급 기출문제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셋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래 해설에 세 가지 구별해 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70번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중공선성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x1, x2 이렇게 xk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다 보면 비슷한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y를 추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에 보니까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왜냐하면 x1, x2 서로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상관성이 크면 분명히 공존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수학적으로는 분산 팽창 지수 VIF를 계산해서 10 이상이면 다중 공존성이 있어. 보통 5 이상이면은 그래도 위험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번은 워낙 유명한 거죠. 분산 분석에서도 했었고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1번 읽어볼까요? 다중 공선성이란 잔차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잔차, EI? 아니에요. 다중 공선성은 독립 변수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1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자기 상관이라고, 잔차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관계없는 설명인데요. 다중 공선성도 유명한 단어이지만 자기 상관도 유명한 단어예요. 현재 70번은 다중 공선성 문제고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면 독립 변수에 대해 추정된 회귀 개수의 분산과 표준 오차가 증가할 결과를 t값을 떨어뜨린다. 이 부분이 있어서 다중 공선성을 꼭 체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립 변수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꽤 유사하고 연계가 많이 돼요. 그러면 y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비슷한 자극들이 y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과정에서 회귀 개수의 분산과 표준 오차가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아래 해설에서 다중 공선성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들어 있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VIF를 체크한다. 그리고 VIF를 체크했을 때 10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소득은 교육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자가 남녀의 직업 불평등이 있는 사회에서는 소득은 보통 교육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같이 남녀의 직업 불평등이 있는 사회에서는 소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은 교육, 성별, 그리고 교육과 성별이 교차하는 베타1, 베타2, 베타3 이러한 회귀식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몇 개의 자료로부터 알파, 베타1, 베타2, 베타3에 대해서 추정 값을 계산한 결과 A는 6.0, B1은 2.5, B2는 1.5, B3는 0.5 회귀 개수를 추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소득은 6.0 더하기 2.5 교육 더하기 1.5 성별 더하기 0.5 교육 곱하기 성별, 이와 같이 회귀식을 추정했다는 거고요. 남자의 회귀식을 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갖고 있는 정보, 남자는 1이다 한 가지가 보이죠. 이 1을 성별에 넣는 겁니다. 1, 1. 그리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6.0 더하기 2.5 교 더하기 1.5 더하기 0.5 교, 그 결과 7.5 더하기 3교가 됐죠. 남자의 소득은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얻어진다. 1번이에요. 앞서 여러 가지
회귀 분석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했지만 71번 문제는 처음 보시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값들을 하나씩 넣어서 소득 또는 여성의 소득도 아래에 계산을 해 놨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72번도 볼까요? 아파트의 평수 및 가족 수가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회기 분석을 실시했고, 아래 보니까 개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39.69 상수항이고요. 3.37 x1, 0.53 x2. 추정된 회기식 잘 세웠죠. 이렇게 회기식을 세우는 거고요. 직접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3.37의 sy분의 sx를 계산하면 베타가 나온다 등의 관계를 또 유도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P값입니다. 0.05보다 작은 P값이 평수고요. 0.05보다 큰 P값은 가족수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보기를 볼게요. 1번 추정된 회기식은 잘 썼고요. 2번 가족수가 주어지면 아파트 한 평 커질 때 난방비가 3.37 증가한다. 가족수가 주어지면 가족수는 x2고요. x2를 상수항처럼 제어했을 때 아파트 한 평이 커질 때 3.37만큼 증가한다. 맞았죠? 3번 유의 수준 5%에서 종속 변수 난방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는 평수이다. 제가 앞서 T값 옆에 P값을 읽어드린 이유가 0.05보다 작은 독립 변수는 전체의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3번의 유의 수준 5%에서 종속 변수 난방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평수 맞았습니다. 4번 아파트 평수가 30평이고 가족 5명 그러면 난방비가 이렇게 나온다. X1 자리에 30을 넣을까요? X2 자리에 5를 넣을까요? 그러면 결과가 다른데요. 아래쪽에 계산한 것을 보니까 Y 햇은 143.44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렇게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맞아요. 식을 만든 다음에 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이 값에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보면서 예측도 하고 평가도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틀렸네요. 73번입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다양한 배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교육 수준을 5개의 범주로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측정하였고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가변수를 몇 개 만들어야 하는가. 드디어 가변수 문제가 나왔네요.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셨으니까 예측하건대 생활 만족도가 궁금해요. A0 플러스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B1 무학 더하기 B2 초졸 더하기 B3 중졸 더하기 B4 고졸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참여자가 고졸이다 그러면 고졸 자리에 1을 넣고 나머지는 다 0을 넣는 거죠. 그 결과 Y 햇은 A0 플러스 B4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참여자가 대졸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모두 0을 넣는 거죠. 그러니 A0가 대졸에 대한 값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변수를 몇 개를 만든 거예요? 무학, 초졸, 중졸, 고졸 4개를 만들었죠? 그 기준인 대졸을 제외하고 5 빼기 1, 4. 보통 가변수를 만들 때는 총 개수 중에서 하나를 빼라. 그런데 빼는 게 아니라 이 상수항 안에 그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제외하다 보니까 하나를 뺀 4개가 가변수의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74번 볼까요? 봉급 생활자의 연봉과 근속 연수, 학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봉을 반응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연봉이 Y가 되고요. 근속 연수가 있고요. 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로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중졸, 고졸, 대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잡을 건데 대졸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Y 햇은 A0 플러스 B1 근속 연수 더하기 B2 중졸 더하기 B3 고졸 이렇게 되겠죠? 어떤 참여자가 중졸이다. 그리고 근속 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10이 들어가고 중졸에 1이 들어가고 고졸엔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참여자에 대한 Y 햇 값이 나오는 거고요. 대졸이다. 근속 연수가 20년이다. 그러면 20 들어가고 00 앞에 A0 값이 있었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
세워서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질문인즉 다중 회귀 모형 설정 시 필요한 설명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여기서 설명 변수는 x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x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죠. 근속 연수는 연속 변수고 항력 3개 중에서 2개의 변수가 필요했던 거죠. 1 플러스 2. 답은 3번 3개다.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다중 회귀 모형 설정 시 범주형 자료인 독립 변수를 가변수로 변환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0과 1로만 만드는 새로운 변수를 가변수라고 하고 더미 변수라고 합니다. 위에서는 지시 변수란 단어를 쓰기도 했네요. 범주형 항력 중졸, 고졸, 대졸 세 가지에서 하나를 뺀 2개의 가변수를 선택해야 되고 연봉 들어가겠죠. 그리고 근속 연수 1개 추가해야 되겠죠. 그 결과 1 더하기 2 총 3개의 설명 변수가 연봉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3과목 통계 분석과 활용 모든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